구성을 했어요. 집행 절차와 증빙 자료, 그리고 이제 집행 지침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원천 징수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좀 세 꼭지로 좀 잡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앞선 시간에 좀 다 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품위서, 결의서, 증빙사료, 이것들을 왜 다 필요하냐. 기본적인 이제 신뢰에 기반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명확히 쓴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은 이제 의심을 먼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기본으로 좀 들어가고 그 의심을 해소해 준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성, 신뢰. 두 번째로 어쨌든 요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에 해왔던 내역들에 관련해서 정보를 축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전에 샀던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AS 업체가 어디였지? 이걸 구매처가 어디였지? 다시 또 살 수도 있고 AS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뭔가를 뒤져봐야 되는데 이 자료 뒤져보면 위치만 알면 바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인터넷 서핑 다시 또 해야죠. 그러면 그때 샀던 게 이게 맞던가 여기 맞던가 막 이제 불확실성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품위서와 결의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구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수입 결의,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뭔가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이 찍힌 돈이 출처가 뭐고 용도가 뭔지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건지를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보조 사업에서는 수입 결의나 이런 걸 굳이 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단체들에서도 수입 결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걸 규정으로 우리 이제 규칙으로 이렇게 하자,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에 대한 것들도 통장에 수입 내역 딱 찍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이 수입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같이 기록하는 문서가 한 장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좋은 정보가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품위서, 결의서, 이제 품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시장도 조사해보고 사업, 뭐 행사를 기획을 하든 뭔가 이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이것을 지출을 해도 되겠는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출해도 되겠는가를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의서는 실제 집행했을 때, 집행하고 나서, 집행 직전에 이제 돈을 쓰겠다 혹은 써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썼다, 그 뒤에 이제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입장에, 소규모 단체 입장에서 이제 사실 요 체계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죠. 소소하게 운영진들이 회사처럼 과장, 부장, 이사회, 사장 뭐 이렇게 있고 회계부서가 따로 있고 세무부서가 따로 있고 뭐 이렇다라면은 부서 간의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도 그리고 승인 문제를 거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당연할 텐데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뭐 일반 단체들도 그렇고 소소하게 운영위원 몇 명들이 모여서 그때그때 모여서 운영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게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인식들도 사실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현재 보조금, 세종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의서만 쓰도록 하고 있고 요것만 이제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들. 그래서 결의서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유의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별개로 있다라면 내부적으로 이런 형태 정도는 갖춰 놓는 게 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증빙자료, 결의서는 왜 어떤 용도로 이 돈이 쓰여지는지, 이 물품을 구입하는지, 이 사람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고요. 증빙자료는 실제 낸 영수증이라든가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첨부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다 필요하냐? 저도 이제 초기에 도청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언제 어디서 뭘 샀는데 왜 샀는지, 그리고 정당한 체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사업자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딴 사람한테 명의가 들어가지 있진 않거나 뭐 세금 관계는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증빙 자료들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료 정리하는데 좀 힘을 좀 많이 좀 붙이시죠. 지출 대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이제 사람한테 쓰여지는 돈이냐, 이제 강사료 혹은 밥, 식사 뭐 이런 게 되겠죠. 사람한테 쓰여지는 거냐, 물건을 사거나 임대하거나 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돈이냐. 그래서 사람 아닌 것을 그냥 물건이라고 좀 칭해봤습니다. 방식은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하는 부분은 보통은 강사료, 뭐 회의 참석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제 단순 인건비, 요게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요 외에는 보조사업에서 사람한테 쓰여지는 비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 결제로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는 식비와 다가비, 그 외에는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물건한테는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입, 제작, 대여 등 하는데,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계좌이체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계좌이체를 하면은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이체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여기 이제 기본으로 이제 딸려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구입한 물품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은 일단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요 세 가지만은 일단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카드 전표 안에 세부적인 물품의 내역, 단가와 수량들, 품목들이 나와 있다라면은 견적서가 필요 없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견적서를 좀 추가하고, 요런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건 뭐지? 카드 결제했을 때, 카드 결제는 이제, 잠시만요. 식비와 다가비를 이제 카드 결제로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다라면, 식비 다가비는 어쨌든 참석 확인서, 그리고 1인당 현재로 이제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 2년 지나면은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긴 하겠죠. 몇 년 전까지는 이제 1인당 7,000원, 그전에는 6,000원 뭐 이랬었어요. 이것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다가비는 1인당 3,000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식사도 제공하고 다과도 같이 제공하고 이거를 또 이중 지급이다라고 문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밥도 주고 먹을 거 간식도 주냐 뭐 이러면서요. 회의할 때 좀 주전부리할 것 좀 하고 회의 끝나고 밥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되게 좀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용인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깔끔하게 대답해 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냥 최대한 같이 하는 거는 피하세요. 뭐 이렇게 좀 의견 드리는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물어보시면은 저도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거 담당자라면 저는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러거든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지 마셔요. 동시 지급을 하지 마세요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네, 그런 어려움들 좀 고려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렇게 회의, 그러니까 식사를 지급하거나 다가비를 지급하는 케이스가 보면은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한다라는 명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 때문에 식사를 지급했으니까 그럼 회의가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첨부해라라고 또 이제 꼬리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일지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안건이 뭐였고 간단하게 논의 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몇 줄이라도 작성하고 사진 하나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록들을 이제 첨부하라고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기록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회의를 막 다 기록하는 이런 이제 속기록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회의 결과 보고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요구하는 게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회의가 아닐 수도 있죠. 이제 오늘 교육 끝나고, 저녁 때 교육이 있어서 교육 끝나고 참석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할까라고 하면 이제 교육 진행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겠고, 아까 이제 여기서 식비 뭐 30명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럼 요 30명의 인원이 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화분 심기, 화분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첨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물건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책자 혹은 팜플렛 이런 인쇄물 작업할 때는 이제 도안이나 아니면 실물 사진을 좀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 됐고, 인쇄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인쇄 나온 자체를 또 결과 보고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공연 같은 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 포스터도 같이 이제 한 장 남겨줘서 거기에 첨부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계좌 이체할 때는, 사람한테 할 때는 이제 강의 확인서, 강의 사진, 지급 내역서, 강의 원고, 원천징수 납부 확인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뭐 강사 이력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강사 이력서가 사실은 필수적이진 않는데 계속들 요구들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강의 이력 강의 확인서 자체 안에 강의 확인서와 원천징수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력서, 그 다음 통장 사본,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신분증 사본 요구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네, 요 정도가 좀 플러스 알파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가 되게 좀 애매해요. 뭐냐면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보조금 지침사항에서는 요 세 가지를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충남도에는 예산실에 이제 문의를 했었을 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건 행정은 요구해서 이제 하는데, 행정들은 또 이제 공무원들 회계 지침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하는데, 보조사업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실전에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공무원님들의 이런 이제 기본 흐름들을, 이 업무 패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좀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게 있구나. 어쨌든 강사분들, 이 돈을 받는 분들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버리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이제 특히나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하나씩 하려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 정도부터 궁리를 해가지고 엑셀로 해서 한 장에 다 해결되도록 머리를 굴려서 만들었어요. 이제 지급 내역, 강사 이름하고 간단한 인적사항 넣고 현재 직함 넣고, 직함 넣을 거를 강사 그 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직함란을 현재 직함으로 이 적당하면 현재 직함을 쓰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 직급에 적당하게 맞을 만한 직함을 이제 여기에 이제 표기를 해서 이력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좀 살짝 어긋나가지고 요즘 그래도 이력서는 좀 받아놔라 뭐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처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에 이제 지급 내역 얼마를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과 그 원천 징수해야 될 금액들이 얼마인지도 같이 표현하는 지급 내역서를 따로 또 첨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거까지도 이제 그 안에 같이 포함시키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까지 좀 포함시켜서 종이 한 장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고려해 보시면은 괜찮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강사 이력서도 사실은 보조금 집행 집행상 그 뭐라고 하죠?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1급, 2급을 매겼냐? 보통 3급 매기고 2급 매기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사실 2급도 어떤 분들은 좀 깐깐하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1급 잡으려고 하면은 1급에 대해서부터는 이제 되게 깐깐하게 보셔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래서 하나 예로 들면 저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지역의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도에서도 꽤 상당한 이제 직함들을 가지고 계셔요. 무슨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이분한테 이제 1급을 책정해서 드렸더니, 이분을 잘 모르시는 공무원이신지, 이분한테 1급 잡았다고. 이분은 사실 특급 잡아도, 현실적으로는 특급 잡아도 부족할 분이신데, 1급 잡았다고. 교수를 1급 잡았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수들도 이제 1급 잡는 게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이력을 첨부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 첨부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되게 또 부담스럽거든요. 왜 입사할 때 이력서 같은 느낌이 사실 우리한테 드는 게 먼저 드는 생각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서식 보면은 이름에 한자카는 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에 한자 있고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번호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시반되는 학력칸이 있고 학위칸 있고 모칸 있고 쭉 있으면 그 서식이 그러면은 내가 초등학교부터 써야 되나 아마 초중고를 다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다 보니까 강사분들한테 되게 좀 불편하게 이제 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편법스럽게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의 확인서 안에 현재 직함을 이거에 어울리는 직함을 이제 표기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국리주의인 거는 아예 그럼 우리 서식에 따로 만들자. 강사 이력서 이러지 말고 강사 소개해서 아니면 강사 프로필 이래서 이름 연락처 하고선 간단하게 이분이 내세우실 만한 직함들 몇 개 좀 적거나 활동들만 몇 개 좀 적게 하는 걸로 해서 좀 부담감 없게 서식을 좀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이력서에 대한 이슈가 이력서 서식도 따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그런 선에서 사실은 급할 땐 저희 인터넷 뒤져봐서 달라고 얘기하기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대에서 경력이 나오는 분들은 인터넷 경력에 나오는 것들 쭉 복사해가지고 그거 첨부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직함과 경력들 그래서 이 등급에 맞는 강사료를 주는 게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프로필을 정리하는 거다. 그게 취지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통장사본. 통장사본도 의무사항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통장사본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관행이고, 저도 이제,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나가고 할 때 요구하면은 드려요. 제가 굳이 또 나서 의무사항 아니야, 안 줘도 돼, 난 안 줄래, 이러지는 않는데, 이제 어쨌든 가능하다라면은 안 해주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행정도 보면은 통장사본 요구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뭐 이제 각종 위원회 출석하고 이러시면서 위원회 출석해서 수당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 회의록 서명하는 칸 옆에 계좌번호 쓰게 되어 있어요. 쓰는 칸이 있어요. 이제 수기로 이제 쓰고 사인하고 이러면 그거 자체로도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보조금지칭 보면은 뭐 이 강사의 경력, 강사의 소속과 지급처, 돈 지급할 곳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 확인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정하게 그 계좌번호를 증빙하기 위해서 통장사본을 추가로 줘야 된다는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하나라도 덜어주면 되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신분증 문제는 더더욱 최근에가 아니죠. 지금 신분증이라든가 주민번호의 민감성,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신분증을 카피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도 이제 요즘 많이 터부시하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좀 관행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대신에 저 필요는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주민번호는 받아놓긴 해야 되죠. 근데 주민번호를 받기 위해서 신분증을 사본을 제출한다. 이건 이제 현재 정서상, 요즘의 정서상은 맞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가지신 상태에서 당장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좀 꾸준히 좀 의견 개진을 해나가면서 바꿀 수 있는 문화들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물건을 계좌이체할 때, 자, 계좌이체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어쨌든, 카드 결제하기 또 너무 어려워. 원거리야. 뭐 이랬을 때 이제 계좌이체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어쨌든 이런 서류들을 감수하더라도 계좌이체 하는 게 더 유리해라는 판단이 드는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계좌이체를 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체 확인증, 세금 계산서, 세금에 이제 괄호를 친 이유는 상대방이 이제 과세사업자가 아닌 비과세사업자인 경우가 있어요. 수익사업을 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근데 우리 세금 계산서 안 돼. 라고 무조건 세금 계산서여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정당하게 돈이 이제 오고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고, 이 사람이 이제 과세사업자라면은 세금 계산서 끊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제 비과세라면은 계산서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가능한 것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견적서, 사진. 견적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내역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정해진 틀 폼을 가지고 견적서를 만드는 것만 용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외에도 그냥 수기로라도 어떤 품목을 몇 개가 얼마야 이렇게 해서 그 총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견적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식 구해서 뽑아주는 거 뚝딱뚝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가 아니죠. 좀 연배가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컴퓨터라는 이 컴퓨터 환경에 이제 친숙하시지 못한 분들은 분명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견적서 서식을 이제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래 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다. 거래 내역서라는 것도 특정한 서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간이 영수 중에 이분의 사업자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이제 간이 영수 중에 품목 내용들 쭉 적어서 제출 기록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니면은 뭐 종이 하나에 이제 쭉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첨부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 거래 내역서 상에서는 이제 내역서를 작성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뭐 이제 상호 이름, 뭐 주소,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같이 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 대상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통장 4번,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지 계약서를 쓰는 금액을 그럼 얼마로 할 거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 넘으면 비교 견적책이었고 100만 원부터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럼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 작성한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 표준 계약서 표지 하나만 하는 정도로 이제 가름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따라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어디는 요 정도로 또 요만큼만 해도 인정이 되고 어디는 이만큼에 다 했고 그러면 이쪽 다 한 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아쉽고 야 저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라는 이야기들을 또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 동일한 사업을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이제 안내하는 쪽에서의
말이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실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실 거예요. 자, 보조금 집행 지침 이해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별도 통장, 그리고 별도 회계장부, 보조 사업 자체에 대한 이제 뭐 엑셀이라든가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따로 관리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뭐 수기로 이제 수기로 회계장부를 쓰셔도 무방은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집계도 내고 따로 이제 보고 자료도 만들고 하려면 어쨌든 엑셀이 제일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엑셀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글 파일, 한글 정도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타 소득이 발생하죠.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건이 있고 뭐 또 단체 자체에서 또 요 사업과 별건으로 따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단체 자체에서 또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세금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면은 이 여러 가지를 세무 쪽에서는 이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거든요. 그냥 단체에서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한 건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쓰려면 또 되게 어려워지죠. 이제 그걸 조금 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예치금 통장 혹은 예수금 통장이라고 좀 부르는데 별도 통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세금 관련한 거는 이쪽으로 이제 강사한테 돈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고 뗀 세금은 요날 같은 날 동시에 나가게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 초에 세금 신고하고 납부할 때 이쪽 통장에 한꺼번에 나가고 이 낸 자료를 신고하고 낸 자료를 요때 했던 증빙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업무적으로는 좀 유리하실 거예요. 다음 그 기간 내에 끝내는 거 그리고 돈 받기 전에는 돈 아무리 써도 그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나중에 돈 받은 뒤에 이걸 메꿔야지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의미 없고, 잔액과 이자 반납해야 되는 거, 원천징수, 요게 이제 올해 하면서 조금 더 좀 강조되면서 요게 좀 추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요 문구가 좀 요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내부거래 금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부거래 금지인 건데, 단체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하고 거래하는 거, 혹은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거래하는 거, 즉 내부거래 아니냐 이거는 라고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나 이제 대표나 사무국장의 가족들이 뭔가 운영하고, 사실 동네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네 좁으니까 내가 단체 이제 대표 혹은 요 사무국장 맡아서 하는데 실제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인쇄소가 인쇄할 때가 필요해. 그러면 형 이것 좀 뽑아줘. 이러면 이제 가족한테 이제 일을 중개돼 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뭐 지금 당장은 증빙자료 하고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어쨌든 이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제가 호자 돌림이거든요. 저는 이제 심전호, 여기는 심땡호. 딱 봐도 이거 형제 같은데 뭐지? 하면 최소한 4천은 될 것 같은데 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뭐 소소한 금액이라면 크게 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이게 정당하고 뭐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대표가 사업자는 거기 거 물건 쓰고 뭐 이런 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은 품위하고 결의하고 증빙자료 제출. 쭉 보니까 전에 제가 이제 지역에 강의 다니면서 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가 품위서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논산시는. 그래서 거기는 품위서 결의서 증빙자료 하고, 보통은 이제 품위 단계는 생략하고 결의서하고 증빙자료 첨부하는 정도. 단순 인건비. 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래서 그냥 속칭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교육을 진행하는데 자리에 안 계시네. 있으셔야 예를 들 수 있는데 미리쌤을 오늘 알바로 행사 보조로 오시는 분들 좀 설명도 받고 사전에 좌석 정리도 하고 뭐 필요한 것도 좀 도와주고 끝나고 나서 뒷정리도 하고 가시는 거 안내도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오늘 2시부터 5시까지니까 뭐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와서 일을 도와주는 걸로 쓰겠다. 가능하셔요. 그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금액을 얼마로 줘야 되느냐, 이게 또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세종은 지급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매년 지정하는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타고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완전 법정 수준이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근로자 임금 기준에서는 최저임금 하한으로는 편성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지만 아니면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줘도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 맞춰서 줘야 돼 라고 이제 공무원들 판단하고 이거보다 높게 주면은 과도하게 준 거야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아직 이제 시급이 지금 8,720원인가요? 헷갈린다? 8,720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래도 시간당 10,000원, 15,000원 책정하는 것 정도는 무방하겠지라고 판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몇 번을 집행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세종은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 딱 맞춰서 줄 거지. 근데 최저임금 딱 맞춰서 주면 너무 박하잖아요. 5시간 일시켜서 최저임금 하면 8, 5, 40, 4만 원, 5만 원 조금 안 되는 5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5만 원도 안 되겠죠. 5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주고 요즘 시기에 하는 게 되게 이제 미안스럽죠. 그래도 10,000원, 10,000원도 좀 적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요 금액을 고려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봤을 때 과하지 않다라는 금액 정도로 편성하는 게 좋겠는데, 그 금액 기준이 뭐냐는 사실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로 좀 적당히 좀 편성을 하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디 같은 논산하고 서산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아예 거기는 최저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오히려 좀 더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쾌하니까 깔끔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되게 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것들을 활용들을 좀 잘 많이 못 하셔요. 근데 가장 쓰기 편한 게 사실은 그래서 어떤 행사에 사람을 보조 인력으로 쓰겠다가 사실은 명분도 명확하고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좀 확대 해석하면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실행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단체에 상근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줄 수 없어요. 즉 단체에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은 단체의 운영비로,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단기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정산하고 기획도 하고 진행하고 뭐 이런 사람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거 자체를 인건비의 범주에, 즉 단체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범주로 똑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좀 깨야 되는 부분들은 좀 계속 숙제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법인 하나도 그래서 도에서 이제 보조사업을 한 4천만 원짜리 보조사업 받으면서 한 1, 2년 진행했는데 도저히 힘들다 안 되겠다. 이거 전용으로 요즘 PM,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말들을 좀 쓰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 고용해가지고 여기 전담하는 사람 하겠다. 이거 인정해줘라. 뭐 이거 가지고 한 1, 2년 막 옥신각신 하면서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그 법인이 요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데가 없으니까 행정에서도 제발 맡아주세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싫어,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우리 안 할 거야. 이거를 이제 한 1, 2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이제 겨우 좀 그것들을 좀 해서 그 사업만 맡아서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월 40인가 50인가 주는 걸로 해서, 물론 요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근로계획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매니저 상태인 거니까 이제 단순인건비 처리하고 기타 소득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플러스 행사 진행하고 뭐 이럴 때 와서 이제 이거 맡아주는 정도 업무로 해서 이제 비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되게 좀 많이 따낸 셈이기는 해요. 현재까지는. 오히려 이제 더 잘 된다면 이게 한 6개월짜리 사업이라면 6개월까지 풀 근무하면서 요것만 딱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게 오히려 단체 이 수행하는 뭐 이제 뭐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훨씬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은 여전히 이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의 공익적인 일 가지고 공헌하는 사람들이 무슨 인건비를 받으려고 왜 뭐 이런 인식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지속되고 더 발전되려면 여기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계속 뚫어가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계좌 입금해야 되는 거, 지급 내역서. 그래서 이제 고용한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거나 근무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PM 계약서 그리고 이제 출근부처럼 몇 월 며칠 출근해서 몇 시 와서 어떤 업무 봤어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업무 일지 같은 것들을 쓰도록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첨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 행사 보조로 오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냥 어떤 행사에 어떤 보조를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일했어. 이런 정도만 이제 간단히 기입해서 첨부해 주시면 충분하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통장사본, 신분증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침상에서는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문화예술 쪽 계통에서 이런 것들 이제 통장사본, 신분증 이런 것들 다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단순인건비 지급할 때 이제 계획서, 업무일지, 지급내역서, 이체증, 원천징수, 그 외에 이제 기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서류인데, 계획서와 업무일지는 상황에 맞게, 해당 상황에 맞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은 첨부하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첨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회성 단기 행사에 그날 행사에 교육에 몇 시간 참여하는 정도라면은 이 두 가지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좀 몇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고용하는 사람이다라면 이런 정도는 갖춰놓고 첨부하는 것이 좀 유리하실 거예요. 홍보물, 물품구입, 민세, 이제 쓰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요거 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인쇄물, 홍보물이나 인쇄물 만들 때 이제 지원 여부 표기하는 거, 그리고 제출용 자료 이제 한 3부에서 5부 정도 이제 보관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팜플렛이나 전단지, 자료집 같은 거 이제 배포용을 만들어 놓으면은 끝나고 나서 요거 만든 거에 대해서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단체 자체에서도 자체 보관용으로 해서 한 3부에서 5부 정도는 좀 남겨놓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내용을 좀 적어드리신 거고요. 현수막이나 인쇄물 같은 경우 이제 카드 결제하면 총액만 나오죠,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좀 쭉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더라도 견적서는 무조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수막 제작한 게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커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개겠죠. 현수막 10장 만들었어, 20장 만들었어. 뭐 이렇더라면은 이제 세부 내용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현수막 한 건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걸면 딱 봐도 이제 한 장인 것밖에 이제 한 장으로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이제 다 표기해야 된대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인식하는 게 현수막이나 인쇄물이 돈 부풀리기 제일 좋다라는 거죠. 한 장 만들고 연장물 10장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10건 찍어놓고 100건 찍어놓고 1000건 찍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으셔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실제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는 얘기,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현수막 10장 만들었어 이러면 10장 게시한데 개수만큼 10장 사진을 다 첨부하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간편하게 지나가는 분들은 그냥 현수막 사진 한 장 첨부하거나 혹은 현수막 도안,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만들어준 이 도안 첨부한 걸로 끝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천차만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고려해 주시고, 100만 원 이상, 여기는 이제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상일 때 비교 견적 추가하고, 100만 원 넘어갈 때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품 구매 사진 첨부해야 되는 거. 요것도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아예 20만 원 이상, 뭐 30만 원, 50만 원 이상일 때 물품 구매 사진 첨부해라라고 명시해 놓는 데도 있어요. 근데 명시해 놓지 않은 데를 같은 경우는 만 원짜리를 해도 뭐 몇천 원짜리 문구류를 사도 혹은 다과를 사도 물품 사진을 다 첨부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첨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도 첨부하지 말라라고 안내해 드리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상황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면은 또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들은 좀 하시면서 명확하게 초기의 기준들을 좀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그렇다는 건가요? 50만 원 비기견적이? 예, 제가 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건 5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좀 착각한 게 앞전 교육했을 때 논산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체킹하면서 세종 준비하면서 세종이 100만 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여기를 100만 원이라고 바꿨는데 그래서 또 착각을 한 거죠. 안 바꾼 건 줄 알고. 그래서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세종은 이제 100만 원 비교 견적이라고 좀 확인 다시 드리고요. 100만 원 이상 거래 시에 타인 견적 제출하는 거. 네. 네. 됐고,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쭉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강사료 기준표에 맞게 좀 책정하시는 거는 좀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고자 하는 강사분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이제 지역 내에서 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타지에서 모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좀 책정해 주고 싶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료 기준표를 보면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직함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뭐 이렇게 좀 해서 그러니까 강사 프로필에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첨부해 놓으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겁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의 참석 수당, 심사비, 토론비, 발제비. 보통 그러니까 강사료하고는 다르게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1시간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 보면 기본 2시간 이내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렇게 됐어요. 1일 최대 10만 원 초과된 시간에 즉 회의 참석한 게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어쨌든 최대로 줄 수 있는 거는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2시간 이내에 7만 원, 즉 2시간까지는 7만 원. 그리고 초과된 시간 관계없이 3만 원 더 추가로 줄 수 있으니까 최대 10만 원이래요. 이 부분은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짜요. 다른 지자체는 1시간 10만 원, 초과되면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좀 상당히 좀 짜더라고요. 여기 좀 있고, 대신에 좀 특이한 거는 요거, 이제,
세미나, 포럼, 심사 이럴 때 이제 토론자로 참석하거나 이제 발제자는 어쨌든 충분한 시간과 자료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강사로 이제 취급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배석하면서 몇 말씀 거들면서 이 자리 의견을 같이 주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분들은 강사 수당으로 안 주고 회의 참석 수당을 줘서 이제 잘 줘야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제 강사 수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이런 게 좀 특이한 지점이었어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확인서, 그다음 지급 내역서, 회의록, 회의 참석,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회의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의록 이러면 또 이제 그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이제 첨부하는 걸로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식비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임차료 부분이 조금 좀 애매해요. 단기적으로 이제 사실 요 강의실을 빌려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차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임차는 임대차 계약을 써라 뭐 이렇게 해서 퉁 하고 말아버려가지고 되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공간 빌려서 쓰는 거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굳이 또 이제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거를 실제 사례를 저도 접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상하게도 이제 어디 견학 가려고 이제 버스 임차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이제 유독 계약서 첨부해야 돼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작년인가부터 이제 담당자 바뀌면서 버스 빌리면 그것도 버스 임차 계약서 첨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도 버스 대절하는데 계약서 쓰고 이래요. 오히려 단체로 이동하니까 화재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상해보험 들었냐, 보험 들은 걸 여부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임차계약서 쓴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도 뭐 의뢰 관계다 보니까 하라면 이제 따라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부대끼는 부분들이 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그 주민자치 사업 하시다 보면 이제 선진지 견학 이런 명목으로 이제 외부에 이제 같이 나가시는 케이스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는 뭐 올해는 그렇고 내년까지 당분간은 뭐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놔버린 거죠. 몇 가지 팁이면 이제 사진 자료 항상 남길 수 있게 회의를 하고 뭔가 행사하고 하다못해 2-3명이 미팅할지라도,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직접 마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 사진들도 항상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진 남기면, 일단 정산할 때 이제 뭔 사진 자료 없어, 없어, 이거 이제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걸 만드는 짜증이 생길 거니까 미리미리 사진은 많이 찍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하나 했어도 A4 반쪽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어, 뭘 했어, 사진 한 컷 정도 딱 해서 A4 반장짜리라도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정산 정리하고 뭐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많이 하는 거. 네. 기타 소득, 혹시 기타 소득 신고 업무를 해보신 분? 한 분. 네. 그러시면은 이제 조금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갈게요. 일단 기타 소득은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쭈루루 이렇게 요 이외의 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소득 뭐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다 기타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여기 왔으니까 강사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사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저희 이제 근로소득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원천징수는 그냥 세금 먼저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한테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돈 주는 사람이 세금 신고할 의무를 줘버린 거예요. 원래는 돈 버는 사람이 세금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굳이 이제 자진신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돈 받는 사람한테 안 주고 돈 주는 사람한테 이제 의무를 줘버린 거죠.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원천징수는 이제 국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용어에서는. 소득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요 지방세. 그래서 읍면동사무소가 이제 징수 주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공제하고 이제 주는 거죠.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와 이택스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인터넷은 홈택스에 한번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택스에 들어가서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직접 신청을 해도 됩니다. 기타 소득세 계산하는 것은 이제 지급액의 12만 5천 원을 초과한 기타 소득이 신고 납부 대상이고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은 이 신고는 빠져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10,000원의 소득이 생길지라도 이거는 신고 대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신고 안 하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물어보면은 단돈 10,000원일지라도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공무원분들도 이거 넘어가면 다 하셔요. 이거 안 돼도 다 하셔요. 아니요. 저희도 12만 5천 원 안 넘어가면 안 해요. 이래요. 둘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요런 이제 현실상에 좀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12만 5천 원 넘어가는 것만 일단 신경 쓰는 게 현재까지의 좀 뭐랄까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원천징수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씌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는 요구하거나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있지 않았었어요. 또 서류상 있을지라도 크게 저거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요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요즘은 이제 세무서에서 귀찮아 하시죠. 원천징수 계속 하고 막 이러고 신고하러 오고 문의하러 오고 하니까. 그래서 국세의 8%, 그 지급액의 8%가 국세로 책정이 되고 그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돼요. 계산법은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자, 원래 이제 정식 계산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의 60%를 필요경비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즉, 2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소요되는 뭐랄까요, 원가 개념이 되겠죠. 나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고 나서 12만 원, 즉 60%, 12만 원을 뺀 8만 원을 내가 번 돈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번 돈의 20%를 적용해서 소득세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60%가 경비니까 나머지 40%가 내가 번 돈이고 40%에 20% 이러니까 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계산한다고 이제 8%, 뭐 곱하기 8.8, 그러니까 8.8% 곱하기 0.088 이렇게 하면 바로 비용 계산돼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의 10%가 다시 이제 지방소득세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만 5천 원이 되면은 그 뭐죠? 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야, 그 세금 납부할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유가 12만 5천 원에서 곱하기 60 하면은 딱 5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5만 원이 뭐냐면은 소득이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거둘게 라고 이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을 넘어가면은 그거에 그 6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5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세금을 징수할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복잡한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 이제 8%, 0.8%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줘야 되면 20만 원의 8%를 이제 국세로 책정을 하죠. 그래서 20만 원에 곱하기 0.08을 하면은 계산이 돼요. 그 금액의 10%, 즉 곱하기 0.1을 하면 지방세가 나오죠. 둘을 합치면 원천징수 할 금액 17,600원이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중에서 강사한테는 18만 2,4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한 요 17,600원은 예치금 통장으로 따로 두든 아니면 그 자리에 남겨놓든 했다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 신고할 때 한꺼번에 이제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20만 원에서 곱하기 0.088, 즉 8.8%를 계산하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거나 혹은 여기가 이제 끝전 20만 몇천 몇백 뭐 이렇게 이제 끝전이 남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 0.088 하다 보니까 원 단위가 생기겠죠. 혹은 소수 단위가 생기고. 그러니까 세금 낼 거는 원 단위는 절사하잖아요. 내가 세금 낼 거 계산했더니 뭐 25,890원, 94원이야 이러면 4원은 떼고 90원만 제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절사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0사람 걸 한 번에 합계를 내서 그 금액에다가 0.088을 해버리면 오차가 몇십 원 혹은 많게는 100원 가까이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인원이 많을 때는 총액으로 직접 계산하지 말고 개인별로 다 계산을 라인을 만들어서 A라는 사람 얼마인데 소득세, 지방세 얼마 여기서 이제 절사하는 상황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계산해서 쭉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소소하게 이제 세금 낼 때 요거 때문에 이제 오차가 발생한 거죠. 통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좀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했다가 요 오차 생겨서 증빙하는 데 이제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1, 20원 뭐 100얼마 오차 나는 거 그냥 아예 내 돈 넣든가 하면 되지 뭐 생각하면 그만인데 이거는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에서 때문에 번거로움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뒤에 얘기할 거구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어려운 행정용어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자체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전 과정을 요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15일이니까요. 오늘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 10월 10일 되기 전에 10월 10일까지인 거죠. 10월 10일까지 전달 지급했던 기타 소득에 대한 것들을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기타 소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 근로소득, 뭐 이제 이런 여타한 것들을 다 이제 다음 달 1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몰아서 이제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늦지 않게 같이 신고하는 것만 챙기시면 되는 거고, 일일에 지급했든 말일에 지급했든 어쨌든 그 달에 들어간 거는 지급된 거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러면은 9월 달에 한 거가 한 건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지급하고 오늘 바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안 되냐? 그래도 돼요. 근데 보통 사업하다 보면은 요게 한 달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출해야 되는, 강사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개라면은 그때그때 매번 신고하고 납부할 수가 없거든요. 위택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따로 되는데 홈택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엎어야 돼요. 그동안에 내고 납부하고 이거를 마지막 입력한 자료가 되거든요. 마지막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거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B라는 사람 거 신고하고 납부하겠다고 다시 들어가 버리면 A 거 납부한 건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은 A라는 사람 신고한 거 유지하고 B라는 사람 거 신고하는데 A한테 지급했던 거 해당하는 세금 낸 것까지 또 계산해서 뭐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달 거 모아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세무서 직접 가서 신고하는 거는 장점이면 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대1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 참고해 계신 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이 좀 필요가 없죠. 요즘부터 이제 공동인증서, 통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이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인증서가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 컴퓨터 환경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세무서 신고 가는 게 좀 좋으셔요. 또 이제 세무서 신고하면은
거기 창구에서 국세와 지방세 신고하는 업무까지 다 같이 해줘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어쨌든 번거롭고 매달 가야 되고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인터넷 신고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번 하지 않으면은 익숙해지는데 시간들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이런 좀 어려움. 또 익숙해지면 좀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해요. 인터넷 신고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은 홈택스, 위택스 따로따로 들어가서 신고를 2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위택스로 연동을 바로 할 수 있게 메뉴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위택스에도 신고하는 행위를 우리가 또 직접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요거는 좀 많이 좀 놓치시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세무서에서도 어떤 분이 제가 들은 건데 어떤 분은 세무서 직원이 그런 거 하지 마요. 뭐하러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요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다는 케이스를 제가 2번 정도를 몇 년 전에 접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요걸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운 나쁘면 요거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1년 동안 지급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얼마 냈고 총 금액이 어떻게 되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그 다음 해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홈택스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는 안 적어요. 총액 얼마인데 몇 사람한테 준 거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는지가 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든요. 그 행위를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그래서 누구한테 몇 건 얼마, 누구한테 몇 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번호하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입력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연말정산 시기하고 이제 맞물리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보통 2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징수 의무자, 즉 돈 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 안 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이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을 좀 미리 정리를 해 놓으셔라. 그래서 몇 월 며칠 암흑에 주민번호 지급액이 얼마인데 금액 세금인과 실지급액이 얼마 되는지 요거를 매월 일자별로 그러니까 지급한 대로 쭈루룩 정리해 놓으면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암흑이한테 몇 건 이렇게 이제 건수를 세 가지고 금액 정리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챙겨 두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세무서 신고하는 건데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고 해서 한 페이지, 원래 서류는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 뒤에 남아오는 건 이제 부속 서류인데, 그거는 요 강사료라든가 이제 우리 보조사업하는 데서는 해당될 일이 없거든요. 첫 페이지 안에 한 줄만 작성하면 끝나요.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총액 얼마인데, 그러니까 몇 명한테 총액 얼마고, 그에 따른 국세가 얼마인지 적게 돼 있고, 있어요. 그것만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그리고 지방세 신고까지 다 신고를 마무리하고 고지서를 출력을 해줘요. 그런 이제 좀 장점은 좀 있습니다. 네, 대신에 돈 내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기는 하는데 첫 번째는 카드 결제로만 받아요. 두 번째는 국세만 받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만 받아요.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안 받아요. 따로 은행을 가든가 읍면동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카드로 납부하면 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카드 결제 수수료가 이제 우리 통장에 세금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십 원 때문에 서류를 또 만들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하거나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세무서 직접 방문하시면 어쨌든 고지서 받는 것까지만 하시고 돈 내는 거는 고지서 들고 돌아와서 인터넷 뱅킹을 하시든 은행 창구에서 내시든 그렇게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인터넷 신고는 이제 홈택스에 한번 하시고 위택스에 한번 하시는데
홈택스는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개인으로 가입하든 뭐 단체명으로 가입하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세금 나가야 될 통장이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라면은 기업용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통장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라면은 그 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먼저 회원 가입을 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세금 낼 때까지 이제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신고 납부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 안에 이제 세금 신고에서 원천세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이렇게 친절하게 이름이 좀 길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원천세 이렇게 해서 원천세도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기냐 기한후냐 외액인데 10일 되기 전에면 다 정기인 거고 10일이 지나서 하면 기한후가 신고가 돼요. 10일이 지나서 해도 되기는 해요. 한데 기한을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과산세로 과태료로 뭐 몇백 원 정도 이제 추가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로그인하고 쭉 들어가서 세금 신고 들어가시면은 로그인할 때 기입했던 게 이제 속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이제 클릭하면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나와서 이제 소득 종류 선택하는 게서 이렇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메뉴를 들어와서 근로소득도 여기서 하고 퇴직소득도 여기서 이제 모든 종류의 이제 원천세는 이쪽에서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건 관련해서는 요 기타 소득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됐고,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몇 명한테 총액이 얼마고 내 세금이 얼마다. 그래서 정하면은 요 밑에까지 자동으로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세 칸 입력하면 여기하고 여기는 자동 완성이 돼요. 서면으로 이제 수기로 직접 그 세무서에 작성할 때도 형식은 똑같아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직접 기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입력하고 그 외에 나오는 사항들은 대부분 그냥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저장 후 이동, 저장 후 이동만 쭉 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요 페이지에서 이제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소득의 종류에 선택해서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이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한참을 헤매요. 저도 몇 번을 해도 초기에는 계속 헤맸거든요. 근데 선택하지 않고 그냥 패스해도 돼요. 패스하셔요. 밑에 살짝 보면은 해당 없는 자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세요라고 맨 밑에 작게 써 있어요. 이걸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없으니까 여기도 체크할 거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성 완료. 여기서 이제 신고 부표 작성 완료 이렇게 되는데 신고 부표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 신고했던 거에 그 외 추가로 해당되는 것들을 쭉쭉쭉쭉 이제 적으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원래 이제 신고 서식은 한 9페이지, 10페이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대한 거에 대한 세부 설명들을 뒤에 쭉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에 쓰여지는 기타 소득 관련해서는 이 뒤에 부표에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다음으로 그냥 쭉 끝까지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납부서 조회하면 이제 이런 납부서가 나오고요. 납부서를 굳이 출력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납부하기에 세금 납부, 국세 납부, 여기 이제 국세를 이제 홈택스에서 세금을 직접 납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납부하는 칸 들어가서 내역 선택하셔서 납부하기 누르시면 납부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 동의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앞전에 인터넷 거래할 때 계좌이체 하지 말고 무조건 카드 결제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계좌이체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신용카드 하시면 수수료 물어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쪽에서 이제 출금이 되거든요. 그거 좀 신경 쓰시고요. 계좌이체 할 때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계정의 이제 이름과
내가 납부해야 될 통장의 통장 계좌명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홈택스에서 이체가 돼요. 신고한 거는 심전호의 이름으로 신고했는데 통장은 뭐 꿈나무라는 단체 이름의 통장이에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안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고지서 출력해서 이쪽에서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하고 같게 이제 같은 상태에서 세금 납부를 홈택스 상에서의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납부 확인서, 이제 납부 내역 조회에 들어가서 납부 확인서 출력해서 그 납부 확인서를 강사료 지급하고자 한 그 결의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쭉 됐고, 위텍스도 마찬가지인데, 위텍스 이제 들어가시면, 위텍스 같은 경우는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보도 다시 봐야 되고, 뭐, 옛날 거 자료 놓쳤거나, 뭔가 새로 신고해야 되거나, 다시 출력해야 되거나, 어쨌든 내가 세금 신고하고 납부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하려면은 회원가입하고 진행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 회원가입 해놓으면 홈택스 상에서 다 끝나면은 이제 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창이 이제 떠요. 네 하면 이제 위택스로 자동이 연결이 돼서 그때 작업했던 거에서 쭉 연결이 돼서 이제 바로 계산만 하면 되게 이제 메뉴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안내하는 거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초기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메뉴 신고하기 메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뉴를 처음에는 찾기 어려워들 해요. 저도 처음에는 어디서 찾아야 되고 막 헤맸어요. 그래서 특별징수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단건 납부 들어가시고요. 그럼 이제 흐름 안내하는 거,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 이제 건너가시면 되고, 요 상황에, 여기에 이제 로그인 했으면은 여기가 이제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이제 로그인 안 하고 가입하시면 여기 이제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납부금 월 반기 소득 지급일 이렇게 있는데 월 신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세무 단체들 같은 경우 상근자가 있는 단체나 여기 같은 경우는 세무상의 편리함 때문에 반기 신고로 설정해 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정한 곳 같은 경우는 그 1년 동안은 바꾸지 못해요. 그럼 이제 반기 6월 1부터 6월까지를 7월에 신고 납부하고 7, 12월을 그 다음에 1월 이런 체제거든요. 반기 납부는. 그럼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 수행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연내 정산서를 마감해야 되잖아요. 상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하반기에 1월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1월이면 이미 정산서를 다 제출하고 검토하고 끝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월 선택으로 좀 하는 걸로 세팅하는 게 좋고요. 요게 이제 초기에 어떤 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초기에 첫 번째 신청할 때 반기로 내가 세팅하고 갔으면 그 해는 무조건 반기로 가야 된대요. 그런 거 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소득 지급일은 돈 준 날, 비송년월일은 그냥 돈 준 월하고 이제 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진행하고,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주의할 게, 여기 이제 지급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홈택스에서는 얼마를 줄 거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다를 계산하게 되어 있으면은 지방세는 그 지방세 세금 매기는 기준이 소득세, 국세에 냈던 그 금액이 기준 금액이다 보니까 그 국세 금액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홈택스에서 납부했던 이제 소득세 금액을 여기 기입하면은 요거의 10%가 여기 이제 자동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인원이 많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어쨌든 총액을 가지고 자동 계산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원단위 절사했을 때 한 적게는 2, 30원, 많게는 100원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 갔지? 쭉 해서 요 부분을 직접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내가 계산했던 금액으로 요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갔지? 쭉 요거 때문에 요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럼 이제 자동 계산했던 거와 이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요 비고란에 사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 쓰는 걸 여기 이제 쓸 수 있는 문구를 딱 여기다 이제
나와 있어요. 요거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요거만 따서 여기다 딱 붙여 주시면 돼요.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항목별 지방소득세액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구만 그대로 따서 여기다 좀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나머지는 제출하시고 납부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납부하기 들어가셔서 하시면 아까 홈택스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화면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고자와 통장 명의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 건 이제 같고요. 그리고 납부하고 나서 납부하기서 출력해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할 때 카드 결제하지 않은 거, 그리고 거기서는 국세만 가능하고 지방세는 안 받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은행으로 따로 가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위택스, 홈택스 신고할 때는 명의 일치하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 연도 2월에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 그런 거 좀 잊지 않게 챙겨주시는 거. 네, 요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제 이야기는 요 정도 마치고